반기문보다 내가 낫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포문을 열면서 지금 대선 혈투에 막이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못다한 조기 대선 판세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적 보수 논객이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참 박종진이가 묻고 김진 전 논설위원이 답하다. 오늘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5가지를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네. 왜 법을 무시하나? 문 전 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문 전 대표의 이 혁명 발언이 과연 법 위반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현재 최순실 사태에 한국 사회에 커다란 문제점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순실 사태가 참 충격적인 이 사건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끔찍하게 잘못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우리 한국 사회의 무게중심축이 완전히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관대하고 일종의 면죄부 같은 것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그 발전이나 최순실 사태로부터의 교훈이란 측면에서도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의 뭐 박근혜 대통령을 빨가벗기다시피 지금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그렇죠. 뭐 저는 철저하게 최순실 사태 이 스캔들을 규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똑같이 지금 현재 가장 청와대 대문에 가까이 접근해 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검증도 그만큼 철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이 안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네, 검증하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표가 탄핵이 기각이 되면 혁명밖에 없다. 이것은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 법과 질서를 기둥으로 삼는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한 논란거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이것은 사실 우리 이 한국의 지식인 사회가 덤벼들어서 이 발언의 어떤 근거라든가 본질 그리고 파장을 짚어서,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의 뇌 속에는 법과 질서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를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우선 질문 1번으로 올려놨습니다. 자,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인 문재인이 어떤 사람이냐? 한국 사회에서 법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법고시 패스했고요. 법 때문에. 변호사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법전이 없었으면, 법이라는 게 없었으면 문재인이라는 인생이 없는 겁니다. 흑수저 출신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북한의 흥남부도. 흥남 출신인데. 흥남 철수 작전 할 때 맞죠. 흥남 철수 때 유명했던 빅토리아 메르도스 호를 타고 지난번에 국제시장에 나온 그 배 속에 있었죠. 문재인 대표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자, 내려와서 이제 거제에서 출생을 했는데 아주 흑수 중에 대표적인 흑수저입니다. 그런데 이 흑수저 인생이 대통령 후보급으로 오른 데는 법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경남 중학교 수석 입학, 경남 고등학교 수석 입학까지는 법과 상관없지만 경희대학교 법대 수석 입학, 4년 전액 자금. 그러니까 원래 서울대학 갈 수 있었는데 경희대 4년 입학으로 간 거죠. 재수해서. 재수해서. 같은 이북 출신인 조영식 경희대학교 설립자가 문재인이라는 제목을 알아보고 4년 전액 장학금을 주고 경희대 법대 수석 입학을 시킨 거예요. 자, 그다음에 사법고시 된 게 법 때문이죠. 총장이 시켰다는 말은 좀 엎여 있고 본인 실력으로 수석으로 들어간 거죠. 발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4년 전액 장학금을 주고 영입한 거죠. 우리 대학으로 와라. 그렇지. 우리 대학으로 와라. 이제 끌어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법고시 되고 사법연수원도 수석입니다. 이 사람은 거의 모든 인생이 수석이에요.
사법연수원도 수석입니까? 사법연수원 시험서 대단하네요. 수석. 근데 운동권 경력 때문에 이제 저 판사 임용이 안 판검사가 못 됐는데 네. 자, 그리고 어쨌거나 사법고시에다가 변호사 생활을 해서 오늘날의 대통령 후보가 된 기본의 토대가 법입니다. 그런데 법을 아주 기본적으로 깡그리 무시해요. 지난번에 그 한명숙 전 민주당 대표, 네. 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 네. 여성 국무자 한명숙 전 대표가 9억 원의 뇌물을 9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서 징역형을 받아서 대법에서 2년이 확정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9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뭐 논란이 있다고 치더라도 9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대법관 13명이 전부 다 인정했어요. 네. 최소한 3억 원은. 네. 그래서 징역형 2년을 받았는데 그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법원마저 정치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깔아뭉갰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표로 있을 때 그 지휘하던 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서울구치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최순실이가 머물고 있는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 앞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구치소 들어가는 일종의 세레모니를 연출했어요. 그래서 당에 한 30여 명이 모여가지고 백합꽃 있지 않습니까? 네. 백합이라는 것이 저항과 절개의 상징입니다. 네. 저항과 절개의 상징이 백합꽃들을 전부 한명숙 전 총리에 주고 어떤 여성 의원들은 눈물 흘리고 마지막에는 한명숙 전 총리가 눈물 흘리고 그 배웅의 세레모니를 하기 직전에 문재인 전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를 만나가지고 위로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을 완전히 깡그러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던지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주요한 뇌물 사건이나 또는 불법 자금 사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 것이냐. 자,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빠르면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한명숙 전 총리의 2년 징역형이 끝나는 시점이 2017년 8월 말입니다. 내년이요. 내년. 그러면 5월 달에 대통령 되면 그러면 사면될 수 있죠. 사면시킬 것이냐. 네. 사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사면시키겠죠. 예. 안 그렇습니까? 8월 15일이든 본인이 성탄절 사면이든 그렇죠. 해야겠죠. 본인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했던 대법원을 한마디로 정치화되고 있다. 그 얘기까지 했는데 당연히 그 사면시키겠죠. 논리라면 대통령 당연히 되자마자 겁니다. 사면시켜야 돼요. 그냥 예상은 그렇게 되네. 감옥에서 풀어내야 돼요. 네네. 아니면 이제 비판 세력의 따가운 눈초리가 있으니까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미루던가. 네. 아니면 열흘만 더 있으면 되니까 뭐 만기 출소를 시키던가 뭐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겠죠.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그래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법보다도 더 높은 헌법상의 절차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는데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열심히 휴일도 없이 심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헌법재판소를 앞에 두고 만약에 탄핵을 기각을 하면 혁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폭력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촛불이 횃불로 바뀌고 과격화돼서 다중의 힘으로 2011년 아랍의 봄처럼 말이죠. 다중의 어떤 폭력적인 시위로 이 상황을 뒤집어 엎는 것이 혁명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법과 질서가 없이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합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하게 되면 혁명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선동이자 자극이다. 근데 본인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SNS 통해서 시민혁명, 촛불혁명 남은 말해도 괜찮고 문재인이 말하면 불온합니까? 선거를 좌지우지하려는 일부 언론의 구태가 또 시작되는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시민혁명이 필요하다, 촛불혁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뭐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 지금 현재의 국민의 정서나 여러 가지 법의 논리나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보자면 당연히 탄핵되어야 되고 나는 탄핵이 될 걸로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시민촛불을 혁명은 4월 달에 대통령이 퇴진한다고 그랬습니다. 네네. 봄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 유권자들이 선거혁명을 이룰 겁니다. 그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자, 벌써 대통령 됐나입니다. 먼저 문 전 대표가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일단 문 전 대표의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네, 준비가 안 됐답니다. 야, 이 얘기 기억나시죠? 사드 배치 얘기요. 사드 문제가 이제 가장 심각한 사례고 네. 지금 이제 최순실 사태에서 상당 부분 휩쓸려서 지나가서 네, 이 어떤 언론도 별로 다루지 아니하고 또는 이것을 비판하는 시각이 신문에 별로 등장도 아니하는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일반 서민들 또는 뭐 이런 사람들 아무 정치권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자, 문재인 대표의 현재의 자격이 뭐냐? 대표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그냥 민주당원이죠. 국회의원도 아니고 일개 민주당원 아닙니까? 네. 전직 국회의원, 전직 대표, 전직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반 시민들과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신분이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문재인 씨는 왜 무슨 자격으로 군부대를 갑니까? 무슨 자격으로 군부대를 방문을 해서 10월 말에 전방에 1사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거기 가서 무슨 안보에 관해서 이렇게 뭐 군인들에게 뭐 당부 내지는 뭐 지시성 당부를 하고 왜 그 일개 시민인 문재인 씨를 왜 일선 전방 부대장이 어떤 형식과 예우를 갖춰서 왜 영접을 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방문을 했을 때는 군이 어떤 그 예산도 소요되고 군이 또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군이 평상시에 하는 업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자격으로 군부대에 가느냐 지금? 그러면 문재인 국회의원이 문재인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민주당 그냥 문재인 씨죠 지금은 그냥 일반. 그러니까 그러면 전직 대통령 후보들 모두 전직 국회의원들 모두 전직 당대표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그 수백 명이 다 전방부대를 방문해도 되느냐? 그전에는 또 무슨 경제 관련 단체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딜 방문했냐면 영등포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경들을 방문을 해서 촛불 집회를 평화적으로 관리를 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격려했죠. 이것은 제1당의 정식 대통령 후보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대통령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공약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정책은 어떻게 바꾸고 저런 정책은 어떻게 바꾸고 공약을 마음대로 하란 말입니다. 네. 그렇지 않냐고. 아니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이잖아요.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모든 시민은 자격이 똑같은 모든 시민은 권리와 의무가 다 똑같아야 되잖아. 네. 문재인 전 대표는 무슨 자격으로 정방부대에 가가지고 군인들의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 말이에요. 네, 이거는 문제가 좀 있죠. 사실상. 그런데 이제 그 전방부대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혹시 대통령이 되실지 모르고 이걸 또 거부하게 되면 정치 이슈화되고 또 민주당을 또 건드리게 되고 야당을 이런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부분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이걸 다 윤허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지금 국방부 장관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대선 주자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칭 대선 주자도 전부 다 전방부대에 연락해가지고 내가 몇 날 몇 시에 가니까 말이죠. 그럼 무소속 후보도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참모들 다 나와서 영접하고 브리핑하고 나에게 대해서 안보 상황 브리핑하고 내가 얘기하면 적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도 내가 봤을 때는 기강이 해이해졌다. 네, 원리 원칙을 네. 빨리 적용해라. 위가 그러니까 아래 부대장들이 말이죠. 아무런 기준 없이 자기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이나 국가 조직에게 그런 예산과 시간과 노력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하는 이른바 정치인들. 문재인 전 대표 이거 바꿔야 됩니다. 본인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후보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나라의 모든 게 법과 원칙과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맹 나서서 지금 100m 달리기에 맨 앞에 한 50m쯤 가 있어가지고 마구 왜 법과 질서와 원칙을 해집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개탄스러운 건 말이죠. 네. 그 많은 수많은 언론, 신문, 방송 중에서 왜 이런 문제 거론 안 합니까? 저 했었습니다, 한번. 하셨어요? 네. 그런 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신문에서도 예전에 사설도 쓰고 기사도 쓰고 문제를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문재인 전 대표만 그런 특혜와 특권을 누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초적으로 뭔가 좀 논리가 서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간다라고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갑니까? 왜? 동감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공약 내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막 전방 부대나 공식적인 경제 단체 이런 데 들어갈 때 거의 대통령에 준해서 그런 막 브리핑하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원칙상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수십 명의 대선 주자들, 그렇죠. 여야 합쳐 수십 명의 대선 주자들 예리했습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수백 명의 전직 대표, 전직 국회의원들 그렇죠. 다 돼야 되고, 예? 네. 국회의원들도 다 돼야 되고 말이죠. 네. 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어느 나라에서 이런 원시적인 일이 벌어집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는 왜 과격한가입니다. 왜 과격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분이 좀 과격합니까? 이거 좀 삐뚤어져 있네요. 예. 네, 아시죠? 예. 지난 그 최순실 사태 초기에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았을 때 네. 문재인 전 대표는 국군 통수권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국군 통수권을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때 네. 이선으로 퇴기할 때. 그리고 촛불 집회에서 가짜 썩은 보수를 불태워 버려야 한다. 공교롭게도 아무런 인과관계는 없겠지만 네. 지금도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화인지 방화인지. 네. 어쨌거나 그 말이 있은 직후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큰 불이 일어나서 네. 엄청난 피해가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방화가 또 일어났잖아요. 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행이긴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구미 생과에 박정희 대통령 기록관이 불탔습니다. 사실 끔찍한 일이거든요. 미국에 비유하자면 케네디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의 기념관의 일부가 방화 세력에 의해서 화염에 휩싸인 겁니다. 이것은 사실 그 우리 언론이 보도한 거에 한 5배, 10배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 국민적 수준에 있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다 같이 반성해야 됩니다. 박앵커 1년이나 2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제 최순실 사태 때문에 영향을 다소 받았습니다마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전직 대통령 중에서 존경하는 대통령 네. 남바 1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어요. 네. 2위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네. 3위가 김대중 대통령. 네. 오랜 세월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독재가 개발 독재였고 애국 독재였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을 잘 살게 한 독재였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중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1위였습니다. 네. 그 대통령의 생가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방화로 의해서 불타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때 바로 뭐라고 직전에 가짜 썩은 보수를 불태워버리라는 얘기를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했던 겁니다. 그 정신에 이상이 있는 그 방화범이 문재인 전 대표의 말에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죠. 누가 장담을 해요? 그건 안 받았다는 장담을 누가 합니까? 그렇다고 또 여기서 또 받았다고는 받았다고 얘기할 수 하기도, 없지만 예, 좀. 없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전에 듣고 네. 혹시라도 이 취약한 정신 상태에서 방화의 충동을 느꼈다면 네. 문재인 전 대표는 엄청난 어떤 그런 것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요거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더 하나만 더. 뭐냐면 말이죠. 자, 문재인 전 대표의 사진을 잠깐 좀 비춰주시면 네. 얼굴을 한번 클로즈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2012년에 어떤 일간지에 실린 이 관상학자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 관상학자가 2012년에 유력 대통령 후보들의 얼굴상을 동물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예, 약간 호랑이상이죠. 아닌가 사자상인가. 박근혜 후보가 호랑이상. 거기가 호랑이상입니까? 박근혜 대표가 호랑이상이랍니다. 네, 우리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 레이저 눈빛도 아마 호랑이상과 관련이 있을지 몰라요. 눈빛이 그렇죠. 고양이과 그렇죠.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거북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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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죠. 신중하고. 느리고 신중. 그다음. 문재인 후보는 소상,
아, 소, 어. 음매, 우상인데 소. 예. 우하고 사슴, 소하고 사슴하고 다 공통점들이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표는 사슴과 같은 눈망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슴. 맞죠. 사슴의 눈망울이 쌍꺼풀에다가 네, 눈이 크고 네. 이런 뭐 약간의 저 네. 우수에 젖은 듯한 네네. 착한 듯한 어떤 네. 이게 소의 눈망울과 사슴의 눈망울이 비슷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슴의 눈망울을 가진 사람이 왜 과격한지 이게 미스터리다. 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안보관 믿을 수 있납니다. 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 얘기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안보관. 자, 그걸 포함을 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많이 반박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화를 내고 상당히 감정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은 북한 같은 집단과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 같은 분단 대주국가에서는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가 지도자의 어떤 본질적인 세계관을 네네. 결정하는 데 중요해요. 네네. 이것은 뭐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자기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준 대한민국보다는 네. 대한민국의 어떤 현대사라 이런 것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호적이고 부드럽고 관대해요. 자기가 4년 전에도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에 취임하면 취임식 특사 북한 특사를 초청하겠다. 자, 이번에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이제 취소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취소하는 거죠. 예, 취소한단 말이죠. 그리고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 뭐 이런 건데, 자, 그러면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에는 북한에서 특사가 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뭐 예를 들면 최용의 노동당 비서 2인자 그룹 3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올 거예요. 최용의 노동당 비서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네. 그건 우리 김준희 의원님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 네. 급이 되는 네. 그 정도 급이 되는 특사를 보낼 겁니다. 내가 네. 봤을 때는 상상하기에. 북한이 그거를 해서 정치적인 어떤 네. 카드로 쓰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개성공단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1년에 3천만 달러가 북한에 가게 됩니다. 네네.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최소한 1년에 1억 달러 이상이 북한에 가게 돼요. 네. 자, 그렇게 네네.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안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시간 얼마 문제가 있다. 시간 얼마 남았습니까? 네. 시간이 이제 조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지나갔습니다. 예, 예. 지금 안보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죠. 예. 자, 이거는 좀 부도난 회사의 부사장 출신이다. 이것은 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거는? 자, 이것은 그 본인도 얘기하지만 노무현 정권의 명실상부한 2인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 531만 표로 정권을 내줬어요. 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도 창출 못하면 엄청난 실패하는 거예요. 531만 표를 내줬다는 얘기는 비유하자면 회사가 부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하면 그 정권의 2인자였다는 것은 부도난 회사의 부사장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를 해서 나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할 때는 부도난 회사의 부사장 출신으로서 새로운 주주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경영 플랜을 제시해야 된다. 네. 그런 경영 플랜이 과연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 공격하는 거 외에 박근혜 대통령 잘못했으니까 공격하는 거 말고 본인이 노무현 정권 때 그 참혹한 부도난 정권의 2인자였다는 책임을 다 감수하고 내가 그때는 그 회사의 부사장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경영 플랜이 있으니까 투자자들이시여 나에게 다시 투자해달라는 호소를 할 수 있는 그림을 내놔야 된다. 네. 이것이 제가 거론하는 자, 다섯 번째 다음 주에는 질문입니다. 그럼 반기문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5가지 한번 할까요? 5가지가 될지 몇 가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한번 해보고요. 해보죠. 한번 왜냐면 해보고. 문재인 했으니까 또 반기문도 하고 네. 대선 후보들 하나씩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래야 그렇게 공평하죠.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하는데 네. 또 한 가지 만약에 제가 네. 오늘 제기했던 문제에 관해서 네. 제기했던 문제에 관해서 하나라도 이의가 있으면 네. 저는 문재인 전 대표 본인도 좋고 네, 이의가 아니면 있으면. 문 전 대표의 오른팔 정도에 해당되는 사라과 제가 저의 명예를 걸고 끝장 토론할 때 있다. 여기 앉아서. 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희 의원의 이 주장에 대해서 무언가 할 말이 있고 이거는 아니다. 끝장 토론하겠다면 연락 주십시오. 바로 이 자리에 앉혀서 제가 저쪽에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단어 하나라도 제가 틀린 게 잘못된 있으면 게 있다. 내 명예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명예에 대한 어떤 책임을 사람이 지겠다. 나오든 문재인 전 대표가 해도 되고 오른팔이 해도 되고. 네, 용기 있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